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60여 개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가 조금 전 오후 1시 1분 발효됐습니다. 결국 현실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5%의 이제 관세가 이제 책정이 됐고요. 중국은 104%의 관세가 책정이 됐죠. 엄청난 관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이게 국제적 정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 우려했던 부분 25%의 이제 상호 관세가 오후 1시 1분부터 이제 책정이 됐고요. 아마 이게 오래 끌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 관세율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낮아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글로벌 증시 패닉.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 증시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 대폭락입니다. 코로나 때가 떠오를 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인데요. 평론가님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현금 비중 늘리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실제 이제는 뉴욕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 시총이 11조 1천억 달러가 이제는 감소가 됐고요.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블랙 먼데이를 불러왔던 그 전 뉴욕 지수를 본다 그러면 3일과 4일이었습니다. 그때 양 이틀간 시총이 어느 정도 증발이 됐냐면 6조 6천억 달러가 증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1경원이 이제는 증발이 됐어요. 네. 양 이틀간. 그러니까 네. 엄청난 주가 폭락이 있어 왔고, 근데 이게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뭐 일종의 흔히 이제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말하는 용어가 이제 물타기, 네. 물타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저가 매수해서 이런 기회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만약에 저가 매수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분위기 아시잖아요. 아마 더 심한 하락률을 경험했을 거다. 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제는 소폭 상승했지만은 네. 생각보다 덜 올랐고요. 뭐 아시겠지만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네. 오늘도 우리 양 시장 모두 좀 시작은 좀 좋게 출발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시 상황은 공포에 굉장히 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근간에는 역시나 관세가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도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거죠. 일단 빼고 나서 일단 이런 공포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좀 그 관망도 좋은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워낙 강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증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입니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하다가 말겠지,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시절에 얘기했던 보편적 관세부터 시작해서 상호 관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지렛대 역할, 한마디로 네. 이제 교역을 위한, 미국을 위한 협상용 카드 정도로 이제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1시 1분부터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가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 관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라든지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오늘 뉴스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 쪽으로 일반적으로 20%의 관세를 책정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34%의 상호 관세를 때렸죠.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래? 니네가 우리한테 34% 관세? 그 우리도 보복 관세 34% 할 거야. 그래서 중국이 미국 쪽으로 관세를 때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질 않죠. 가만히 있지 않았죠. 또 네. 올리자마자 예고하자마자 그래? 그럼 우린 더 올릴 거야. 이러면서 50%의 추가 관세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본 34%에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20%에 34%죠. 그럼 54%가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 50%예요. 그러니까 104%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거 하다 말겠지. 설마 하겠어? 라고 했는데 발효가 됐단 진짜 말이에요. 했습니다. 네, 지금 1시 1분부터 발효가 됐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중국과의 미국과의 이 마찰이 이 자존심 싸움으로 가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지금 모든 우리나라 증시도 긴가민가 하다가 1시 그쯤을 기로해서 낙폭이 더 확대되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이 이렇게 시장 자체를 불안하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감은 했지만 월요일은 장 초반부터 코스피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건지, 왜 발동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사이드카는요, 일단 불난 집 아니면은 네. 너무 재해를 받았던 집, 이런 집에 잠깐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매수도 있고요, 매도 사이드카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가 흔들립니다. 어떻게냐면 선물 시장에서요, 실제 5% 이상 하락하거나 이상 오를 때에 일단 1분간, 그게 1분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현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이제 정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이드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선물 시장이 크게 낙폭이 심해지면은 고스란히 현물 시장으로 오다 보니까 네. 이제 과도하게 일어나는 이런 프로그램 매매를 이제는 잠깐 진정시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 때 일어났던 겁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었고요. 워낙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시장에선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요. 이게 월요일 날 확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화요일 날 와서 이게 어느 정도 소폭 좀 진정된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오늘이죠. 그래서 아직도 진정된 분위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면서 이게 관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이런 금융시장에는 계속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지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즐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또 레버리지를 써서 네. 하면서 빚을 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불안성이 굉장히 큰데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거 보면은요,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이번 주 한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더라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돌았습니다. 그때 뉴욕 증시가 반짝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네.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거를 바로 반증을 해요. 왜냐하면 외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어떤 소문이 하나 돕니다. SNS상에서.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제는 중국 빼고 모든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이. 그 뉴스를 보고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게 왜 확산이 됐냐 그러면 외신 중에서도 미국 경제지 중에서도 유명한 CNBC가 이걸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CNBC가 보도하다 보니까 이제 속보로 자막으로 나오다 보니까 유수 언론 기관들도 그거를 이제는 보도했고, 네. 무엇보다 통신사,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이
그거를 또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통신사는 뭐냐면 뉴스 회사에다가 이제 뉴스를 파는 회사를 우리가 통신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뉴스들이 이런 통신사의 뉴스를 사옵니다. 근데 로이터 통신이 이거를 떡하니 속보로 내보이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디어 회사들이 그걸 다 앞다퉈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잠깐 그 10분 동안 네. 주가가 팍 뛰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0분 그 사이에 백악관이 오보다라고 정정해줬거든요. 그러면서도 줄줄이 하락하더라고요. 쫙 빠지면서 네. 그 10분 사이에 주가의 변동폭이 10%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마 저점에 사신 분들은 10% 올랐을 거고요. 10% 올랐던 사람들은 완전 저점으로 빠져버리니까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관세 이슈가 굉장히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잘 드러냈다. 이런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미국을 상대로 중국 또한 보복 관세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추가 관세를 50% 부과하겠다며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총 104%까지 올랐는데요. 이 정도면 중국하고는 장사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미국의 입장은 그래요. 이게 백악관 쪽에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죠. 그러면 미국도 타격 아니냐. 네. 그랬더니 이제 백악관의 입장은 이겁니다. 누가 더 타격을 받을까요?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동안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훨씬 네. 더 많다는 거죠. 네, 네. 백악관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5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는 그 규모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것보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게 5배나 더 많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따져봐라. 네.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 누가 더 타격을 받겠느냐. 당연히 중국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면서 자신감을 낸 표현을 했거든요. 네. 104%는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아이폰이요. 미국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쓸 거 아닙니까? 네. 다 아이폰 어디서 옵니까? 대만에 있는 팍스콘에서 만들어서 오는데 이 팍스콘 공장이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오는 거는 104%예요. 2배입니다. 관세가 2배 되면은 가격이 거의 지금 뭐 시장의 전망치는요. 네. 한 300만 원, 400만 원. 원래 한 200 얼마 주고 샀던 게 더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관세가 그만큼 가격에 미친 영향이 큰 그쵸. 거죠. 그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선 더 많은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지금 미국에서는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사두려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현상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이 관세 전쟁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가장 두려운 건 이겁니다. 우려스러운 건 자존심 싸움으로 갈까봐. 그러니까 서로 이미 자존심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서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 있고 네. 그러면 서로 피해를 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타협점이 이루어질 텐데 이게 시간이 끌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자존심은요. 국민과 국민 사이의 자존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자존심이야 어차피 대화 타협으로 풀 건데 네. 국민과 국민의 자존심 싸움으로 가면 걷잡을 수 없겠네요. 거칠 수 없죠. 절대 반대할 거야. 아마 중국과의 타협하는 거를 국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실 백악관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합의를 하고 싶어도 이게 또 네. 표심 때문에 네. 또 할 수가 없는 영역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저는 뭐 중국과 미국의 이런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기를 좀 바래 보는데 그러한 이유가 본다 그러면 우리가 또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국이 미국 쪽으로 흐르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많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이슈가 빨리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세계 내수 시장이 이제 우리 쪽으로 온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네. 최대 소비 시장 보면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세계 소비 시장이 중국 쪽, 우리 쪽으로 온다 이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방의 분열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십시오. 우방국이었던 일본, 네. 우리나라, EU, 뭐 유럽연합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다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중국이 유리하다 보는데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런 재밌는 밈이 막 돕니다. 어떤 네. 밈이냐면
그러니까 이 관세로 인해서 재미있는 영상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어떤 밈이기도 하고 조롱 영상이기도 하고 네, 좀 이런 사태를 풍자하는 풍자하는 영상이군요. 영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뭐 관세, 타리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각국의 37% 정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각국 나라의 이제 정상 상징들을 보여주면서 야 뭐 20%대 맞았다, 32% 했다, 뭐 아르헨티나 10% 했다 이렇게 하면서 각국 나라의 관세율을 이렇게 네. 뭔가 이거 너무 재밌네요. 푸틴은 0%. 네. 네. 이러면서 이제는 나아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나왔습니다. 네, 25% 우리나라도 관세. 25% 관세. 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는 재밌는 영상들이 일론 머스크도 나오네요. 네. 관세 왕이라고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갖고 있는지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나라별로의 책정했던 상호 관세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네. 이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커질 거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국 측이 마냥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무역 전쟁이 확전되면서 또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고전할 것이고 특히 애플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아까도 잠깐 아이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중국 생산 의존도가 아주 높잖아요. 높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있기 전,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있기 전에는요. 뭐 트럼프 1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사실 자유무역 체제였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관세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무역 체계로 가다가 트럼프 2기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면 1기보다 더 센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글로벌 시장의 무역 체제는요. 뭐 FTA를 통해서 하는 이런 자유무역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유무역 체제는 뭐냐?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요 싼 노동력이 있는 나라 쪽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공급망 체인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중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권이었거든요. 지금의 아이폰을 본다 그러면 일단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바로 중국 쪽에서 제조를 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네. 베트남도 있고요. 인도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지금 중국 쪽에서는 104% 관세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46%의 관세가 책정이 됐고요. 상당히 인도는 네. 27%, 말레이시아 24% 관세가 됐습니다. 이 나라들이요, 다 아이폰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나라들입니다. 네네. 아이폰 가격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그럼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 대부분이 이런 어떤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지금 아이폰 16 프로맥스 같은 경우가 1,599달러에서 2,300달러로 오른다. 그래서 340만 원. 제가 저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단 아이폰뿐만 아닐 그럼요. 텐데요. 예, 네. TV부터 시작해갖고요. 또 한 가지 삼성 갤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타격을 입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이 갤럭시도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베트남이 삼성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베트남이 삼성 스마트폰 물량을 절반 이상을 만듭니다. 이쪽에서. 네. 당연히 이게 관세가 36% 됐기 때문에 42% 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갤럭시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마저 미국과 유럽 간 무관세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다고 트럼프와 정반대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죠. 맞습니다. 지금 또 시장의 관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측근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그다음에 나바로 백악관 고문. 지금의 이 관세 이슈를 만든 그 뭐랄까요? 장군. 논리를 만든 네. 예, 나바로 이 백악관 고문이 있는데 네. 이 지금 일론 머스크와 나바로 고문이 싸우고 있어요. 서로 SNS에다가 서로 설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강한 어조로 네. 서로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연무역지대를 만들어서 절충안에 나서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있는데 네. 나바로 고문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게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사실상 트럼프 1기 때의 이 관세 정책을 만든 분이고 이번 2기에도 실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트럼프 측근 안에서도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이제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과연 해소가 될까? 지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뭐 테슬라에 대한 주가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이제 매출 자체나 영업이익률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물론 지금 모델 Y 주니퍼가 이제는 곧 이제 출시가 됐고 이제 인도가 될 텐데 아마 엄청나게 팔릴 것 같아요. 테슬라 물량이 좀 팔릴 것 같지만은 하지만 워낙 지금 반 일론 머스크 이런 어떤 주의가 많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되게 고민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절충점을 찾아가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미국 안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그래서 세계 각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하는 모습의 영상 보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나라 그 탄핵 그 모습을 보고도 잠깐 그 헌법재판소 그 분들을 좀 모셔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네, 지금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제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시위에 나서고 있고요. 네. 이런 시위가 과연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와 어느 정도 세기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타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조롱 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번에 상호 관세를 발표했는데 펭귄밖에 살지 않는 한 섬에 대해서 관세를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는 야 그러면은 펭귄 보러 야 관세 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네 관세 안 내면 뭐 딴 데로 옮길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밖에 없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밈 조롱 영상도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좀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이 상호 관세의 우리나라를 본다고 하면 25% 이게 과연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건지 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오늘도 이슈가 많이 나왔지만 한마디로 이제는 이 교육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얻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관세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우려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좀 외교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반드시 좀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세 인하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줄 건 줘야 되고요. 이제 얻을 건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미국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이제 오고 갈 텐데 우리가 아마 줄 거는 뭐 통섭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 LNG,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하는 거. 그 다음에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투자. 아시겠지만은 지금 알래스카에 있는 가스전을 투자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요. 지금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 3국에 손을 벌린 상태거든요. 투자해달라. 근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성공 가능성도 낮다 보니까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대미 투자를 늘려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당연히 이제 관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미국과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양보를 우리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제 조건 줬으니까. 그럼 우리가 뭘 얻어내야 되느냐? 관세를 없애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관세가 거의 0%였는데 지금 25% 이제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25%의 관세율을 아예 없애진 못하고 지금 뭐 정부가 밝힌 상태지만은 관세를 좀 낮추는 전에서 이제는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FTA 개정을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절대 FTA 개정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켜야 할 점은 좀 지키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 노골적으로 지금 소고기 30개월 이상 사라고 계속 그래서 이것도 아마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큰 이슈였죠. 사실 이제는 한덕수 권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28분간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이제는 아젠다가 꼽힌 겁니다. 그 6가지는 아까 다 얘기했던 뭐 관세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오고 갔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방위비 분담입니다. 그러니까 방위비라는 거는 안보 측면이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기 대주고 주한 미군 있으니 이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해라. 현재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가 된 게 2026년 같은 경우가 1조 6천억 원 정도 네. 합의가 된 상태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9배 이상을 후보 시절에 얘기했거든요. 후보 네. 시절에는 이거에 대한 9배를 말 그대로 이제 한국에서 거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도 또 한덕수 대응 권한대행과 얘기할 때 방위비 분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 요게 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좀 흐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 5%대 하락 보였다고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환율이 정말 문제입니다. 오늘 장중에 1,480원대 후반까지 급등해서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응 예측 불가능합니다. 한동안 좀 증시가 널뛰는 장세 계속되겠죠. 좀 환율 걱정하면은 진짜 환율 생각하면 너무 걱정스러워서 네. 초반에 치고 올라가서 제가 이제 환율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정부가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네. 갑자기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미세 조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스무스 오퍼레이팅 하면서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한 것 같은데 네. 관여해도 불구하고 다시 또 치솟 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장중 1,480원 뚫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환율이 높은 상태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최악의 1,500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또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시장이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400원대도 이거 얼마 전 이슈입니다. 1,400원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 1,400원은 그냥 노멀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1,500원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산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물건 자재값을 못 줘서 아마 도산하는 쪽이 더 많이 나올 거고 특히 건설 쪽에서 자재값이 감당이 안 돼서 아마 계속 무너지는 기업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서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환율 때문이라도 지금 빨리 이런 관세 문제가 빨리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아무래도 투자는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눈 돌릴 다른 시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채권 많이 요즘에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이제는 시기다 보니까 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본다면 채권은 이제 가격과 반대됩니다. 금리가 인하된다? 지금 채권 가격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쉽게 풀어드리면 그냥 3%짜리 통장 하나가 있다고 여러분 간주해 보시죠. 왜냐하면 채권에 대해서 하도 물어보셔서 네. 3%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통장 갖고 있으면 3% 이자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장은요 거래가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몇 달 후에 갑자기 2% 통장짜리 나온 겁니다. 이 통장은 2%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가 빠졌잖아요. 1%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통장을 사시겠어요? 당연히 3%짜리 이자를 주는 통장을 사겠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뛰는 겁니다. 그 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자와 가격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지금 인하 시그널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뛸 겁니다. 그럼 얼른 투자자들은 그 전에 가격이 뛰기 전에 사놓겠죠. 그러면 실제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뛰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기이기도 하고 더 지금 미국 경기가 위축이 되고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너무 하방 압력이 세다 보니까 기준금리 더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채권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만약에 그런 논리로 투자한다 그러면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있다 없다 그래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 같으면서도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관세 이슈가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다시 물가가 좀 높아지려고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채권 투자도.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보시고 채권 투자를 하실지 말지 잘 판단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고요. 지금 제 개인적 판단은 사실 세 개 중에 하나는 맞고 두 개는 지금 관세 때문에 다 틀어졌거든요. 네.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가 했는데 트럼프발 악재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관망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깜짝 실적. 미국의 관세 폭탄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6조 원이 넘는 영업 이익을 내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냈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된 예측은요, 영업이익이 이제는 한 5조 원 정도? 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상치보다 1조 원 정도가 이제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4분기도 한 6조 원 정도 됐었고 전년 동기도 6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할 거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지만은 깜짝 이슈를 발표했죠. 네.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79조 원 이제 매출액이 나왔는데, 네. 이 매출액은요 쭉 보시면 작년 3분기보다 소폭 낮죠. 그래서 네. 이 분기별로 보면 역대 2위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저게. 그래서 그렇군요. 79조 원 매출액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6조 6천억 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시장 네. 예상보다 1조 원이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방 압력이 세고 그렇게 주가가 이제 폭락해야 될 이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실적을 뛰었거든요. 냈군요. 네. 선방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약세입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장 초반에 버텨줬었는데, 주가 흐름 말씀하시는군요.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이 선방하다가 네. 지금 이제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못 버티는 거죠, 결국.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영업이익의 매출 호조가 주가에 긍정적인, 그나마 하방 압력을 지탱할 수 있는 소재로 어제는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좀 메모리 반도체가 좀 개선이 돼야 할 텐데요. 이번엔 빠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도 곧 개별 품목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안개 속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왜 잘 나왔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S25, 갤럭시 S25가 너무 잘 팔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MX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모바일 익스퍼리언스 해서 MX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경험 부분에서 이게 지금 이게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업종별로는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섹터별로는 안 나오는데 예상치가 지금 한 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모바일 부분에서 굉장히 매출액이 잘 나왔고, 또 하나가 반도체가 의외로 잘 나왔습니다. 왜 반도체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왔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가수요가 붙었어요. 이게 왜 가수요냐? 보십시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때린대요. 네. 그럼 미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 가전업체 입장에서는요, 반도체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르기 전에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필요도 없어요. 일단 당장은 필요도 없어도 일단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붙어갖고요. 이게 엄청나게 또 사갔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는 매출액이 잘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반도체에 대한 이제 관세가 이제 현실화 될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HBM에 대한 말 아시겠지만 HBM이 사실상 이제 퀄 테스트,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퀄 테스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좀 악재로 계속 작용할 네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 파운드리도 조 단위의 적자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점도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그동안 무관세 적용을 받았는데 또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좀 뭐 어떻게 될지 네. 기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백악관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러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약속받았던 사실상 이 반도체 지원금을요. 깎거나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너무 불합리하다. 맞습니다. 예,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미국 입장에선 그래? 그러면 더 투자해 이거예요. 지금 미국 쪽으로 더 투자해라. 그럼 줄게. 이런 뉘앙스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좀 이런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게 주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 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좀 판단하시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점은 중국 쪽에서의 수요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그 이구환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이제 취하는 건데 이런 운동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내수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원래 하반기에 사실상 PC 교체라든지 모바일 교체가 일어날 걸 보고 있었어요. 중국 네. 쪽에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내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운동이 거세지면서 네. 생각보다 PC라든지 모바일 교체 수요가 빨리 일어나고 있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나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MX 부분 그러니까 이 MX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베트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이 46%의 관세를 맞았는데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면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너무 높다 보니 안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장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뭐 답이 없어요. 관세가 빨리 풀려야 네.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관세 전쟁도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요. 네. 어떻게 막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파면 후 한 경제 향방은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경제 불확실성은 일부 거쳤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인용 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완전 다릅니다. 예, 단언컨대 완전 달라요. 왜 네. 그러냐면 그 과거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일단 지금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에 사실상 이제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뛰고 환율도 네. 안정이 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은 후부터 소비 심리가 살아났던 부분은 네. 이미 통계로 잡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와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이 완전 다르죠. 그때는 사실상 글로벌 증시라든지 글로벌 경제가 호황기였습니다. 네. 지금 아니죠. 관세 이슈로 인해서 뭐 정신없이 지금 뭐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가 없고요. 네. 환율도 짓누르다 보니까 과거 대외적인 변수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너무 양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극도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양분돼 있죠. 네. 예,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원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팀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혀 과거와 다른 뭐 경제 심리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나오고 있는데 93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100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제 전망이 좋아질 거야 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 거고 100보다 낮다라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는 안 좋아질 거야 라고 보고 있는데 넉 달 연속 93.4. 네, 네. 넉 달 연속 100선 이하입니다. 한마디로 소비자의 심리 지수가 더더욱 악화되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을 겁니다. 네. 아끼거든요, 일단. 돈이 있어도 아껴요. 일단 안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공장들은 물건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고 네.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니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필요가 없고요. 해고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분들은 또 돈을 못 버니까 소비가 또 둔화되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사라져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원달러 환율의 급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다시 매섭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때에 탄핵 선고 있었던 날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되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4월 4일입니다. 4월 4일에 이제는 이렇게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환율이 안정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보고 있었잖아요. 모니터링 네.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달러 약세가 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서 환율이 약간 소폭 빠졌던 거고 국내 변수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해외 변수였지. 네. 그러니까 그때가 또 이랬거든요. 관세가 어느 정도 또 진정이 될 거야. 뭐 이런 네, 이슈가 네. 있어갖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고 아마 이게 지금 피부로 안 와닿을 겁니다. 아마 네. 환율이 이렇게 1,480원대 가는 거 당장은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어도 저는 너무 두렵거든요, 사실. 네. 예, 이대로 되면 수입 물가 뛸 거고 시간 거쳐서 한 3개월 이내로 분명히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고 물가 또 높아질 거고 그럼 물가 높아지면 금리 내리겠습니까? 금리 못 내리지. 예, 경기 하방 압력은 있는데 금리를 내릴 분위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시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리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어제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추경이 안 되고 있죠. 제 말이요. 네. 저 이제 추경 하루빨리 얘기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추경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경 지금 안은 두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 두 가지 첫 번째는 아예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는 지금 10조 원의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데 네. 자, 중요한 건 이걸 보셔야 돼요. 일단 추경안은 행정부가 만듭니다. 정부가 만들어요. 네. 그건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심의 의견은 누가 하느냐? 국회에서 합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정치 싸움 때문에 과연 이게 될 거냐? 새로운 대통령이 60일 있으면 정확히 말하면 한 56일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어 하겠죠. 돈 푸는 거를. 네. 돈 푸는 걸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 그 전에 하지 않았으면 좋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근데 겁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시급한 현안 아닙니까? 너무 현합하죠.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서로 타협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아예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이거고 시나리오 두 번째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추경해야 돼요. 하방 압력이 너무 셉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 안대로 10조 원짜리 추경 먼저 들어가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누군가 나오고 나서 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가 한 번 더 추경하는 거죠. 그래서 1+1 추경 이게 시나리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시나리오 갈지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데 단언컨대 추경은 빨라야 됩니다. 지금 네. 너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돈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너무 걱정스럽죠. 왜? 정치적인 또 다툼 때문에 전혀 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요. 이런 점들은 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은행은요 1.5% 원래 연초에 예상했던 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1.5% 성장 이렇게 네. 했었는데 지금 와서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금 글로벌 IB, 그러니까 투자 은행들이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어떤 투자 은행들은요 0%대의 성장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 0. 몇 % 이러다 마이너스 보니까 성장 아닙니까? 예, 사실상 보면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세 전쟁이 더 끌면 끌수록 우리나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둔화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하실 텐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고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GDP를 구성하고 있는 게 소비 내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정부 지출도 있고요.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입이 순수출이 있는데 GDP가 성장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고장 난다는 얘기거든요. 소비 안 되잖아요. 그나마 수출까지 안 되면 지금 뭐 0%의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잃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빨리 소비라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추경이 나오는 겁니다. 네, 빨리 민생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달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될까요? 아유, 힘듭니다. 기대하기 어렵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가 하방 압력입니다.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됩니다. 그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 그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해서 돈 풀기, 한마디로 통화량 늘리면서 경기 부양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경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환율이 높아지게 되죠. 왜?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또 올라가게 돼요. 지금 1470원대 뛰어넘고 1480원대도 가는 마당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 환율에 완전 기름을 이제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4월 인하할 거냐, 5월 인하할 거냐, 지금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을 생각하면은 금리는 동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를 생각하면은 또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4월에 금리 인하를 금통위에서 단행한다 그러면 금통위원들이 경기를 더 중심적으로 보고 있구나. 네. 예, 이걸 보시고 만약에 동결로 간다 그러면 환율이 굉장한 심각한 상태구나.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4월이냐 5월이냐 갔을 때 제 개인적 의견은 5월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정년 연장보단 퇴직 후 재고용입니다.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적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주시죠. 네, 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겁니다. 정년 연장을 만약에 한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임금 조정 없이 그냥 정년 연장만 하면 고액의 임금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청년층에게 굉장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2016년 임금체제 조정 없이 시행된 60세 정년 연장 고령층 고용률을 높였는데 청년 고용의 위축을 했고요. 조기퇴직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거죠. 고령 근로자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 1.5명이 감소됐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네. 뜻은 뭐냐면 정년 연장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 꼭 필요하다. 네, 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를 깎아버립니다. 일본은 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연구 용역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면서 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죠. 퇴직 후 재고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퇴직 후 재고용 이거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조정을 담보한 겁니다. 네. 예, 임금 삭감이 일어난 뒤에 재고용을 한다 그러면 청년 고용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는 밝힌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상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고령자 계속 근로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게 65세, 그러니까 2026년입니다. 이제 네. 26년까지 65세까지 고용 의무가 있는 건데 3년마다 1세트 늘어났어요.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65세까지 퇴직 후 재고용으로 해서 고령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점들은 조금 눈에 띄어서 네.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기준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찬성이에요. 네. 정년 연장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구 구조가 점점 더 노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65세 충분히 일할 나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청년 고용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는 한국은행 보고서라든지 일본의 이런 퇴직 후 재고용 제도, 임금 부분을 재조정해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좀 우리 사회에도 한번 도입해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청년도 그렇고요. 아마 고령 노동자들도 다 찬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임금 체제 조정을 꼭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